한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을에는 가난한 선비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윤상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옌니모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시간 그 지역의 평안과 복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상필은 어려서부터 글공부에 매진했으나 부모님이 일찍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집안이 몹시 기울어졌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이웃마을의 이씨 집안 교수와 혼인을 약속했으나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자 이씨 집안에서는 은근히 혼인을 미루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상필이 사는 집 바로 옆에는 골동품상을 하는 장사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만국이었는데 마을에서 소문난 허풍쟁이였습니다. 만국은 두 가지로 마을 사람들의 미움을 샀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재물을 늘 자랑했으나 정작 누가 돈 한 푼 빌리려 하면 쇠문짝처럼 꽁꽁 닫아버렸고, 둘째는 남의 집안일에 이것저것 참견하며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김선빈의 마님이 남정네와 눈이 맞았다더라 하거나 박노인네가 첩을 들였다더라 하는 식으로 입방아를 찧어댔으니 온 동네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만국은 40이 넘어서야 겨우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들은 얼굴도 못생긴 데다 머리까지 둔하여 18이 다 되도록 10살 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몰래 수군거렸습니다. 만국이가 평소 남의 흉을 너무 많이 봐서 하늘이 벌을 내리신 게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국이 아들을 위해 데려온 며느리감이 이웃 고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옥화였습니다. 옥화의 아버지는 두부 장사를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죽자 옥화는 천혜고와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국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옥화를 집으로 데려와 미래의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옥화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버드나무 가지처럼 가늘고 부드러운 허리, 복숭아꽃처럼 붉은 입술, 그리고 단아한 몸가짐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바느질과 음식 솜씨도 뛰어나 만국 부부는 속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훌륭한 교수가 자신들의 둔한 아들을 싫어할까봐 전전긍긍하며 옥화의 비위를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만국에게는 자랑거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쌍의 옥패였습니다. 10여 년 동안 담뱃대에 달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자랑하기를 이 옥패는 100냥짜리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실제로는 10냥도 안 되는 물건이었지만 말입니다. 어느 날 만국은 며느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내에게 그 옥패를 옥화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옥화는 어린 처자답게 그 예쁜 옥패가 무척 마음에 들었고 만국은 아예 2개를 모두 선물로 주어버렸습니다. 옥패를 다 주고 나니 만국의 담배대는 행한이 비었습니다. 며칠 후 만국이 대문 앞에서 쉬고 있을 때 한 이웃이 물었습니다. 박 영감, 그 귀한 옥패는 어디 갔소? 만국이 으스대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하도 갖고 싶어 해서 내가 선뜻 주었지. 100냥짜리인데 아깝지 않소.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면 말이오. 이웃들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만국이 며느리에게 마음이 있는 게 아니냐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아들이 워낙 못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상필의 집과 만국의 집은 서로 가깝게 붙어 있었습니다. 상필은 날마다 서재에서 글을 읽었는데 그 소리가 벽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옥화가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옆집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십니까? 시어머니가 못마땅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늙은 선비 하나가 사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 신경 쓰지 마라. 그러나 옥화는 순수한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니
언젠가는 크게 되실 분 같습니다. 옥화의 무심한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크게 놀랐습니다. 상필이 자기 아들보다 100배는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며느리가 상필에게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급히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만국 부부는 서둘러 옥화의 방을 집 뒤쪽으로 옮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필도 옆방에 젊은 교수가 산다는 소문을 듣고는 예의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서재를 다른 곳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곳이 옥화가 새로 옮긴 방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본래 피하려던 두 사람이 오히려 다시 이웃하게 된 것입니다. 옥화는 영리한 처자였습니다. 시부모가 자신 때문에 방을 옮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 선비가 옆방으로 왔으니 옥화는 속으로 불쾌했습니다. 저 선비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국 부부 역시 상필이 또 옥화 옆으로 방을 옮긴 것을 보고는 의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두 사람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상필이 책 보던 상 위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상 위에 아름다운 옥패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상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혹시 하늘이 나의 가난함을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것인가? 그렇다면 왜 돈을 주지 않고 옥패를 주셨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상필은 그저 운이 좋다고 생각하며 옥패를 팔아 돈으로 바꾸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옥패를 부채에 달아가지고 다녔습니다. 누군가 보고 값을 쳐줄 사람이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상필은 부채를 들고 마을 어귀로 나가 서늘한 곳을 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상필의 부채를 보고 물었습니다. 윤선비 부채에 달린 옥패가 참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구했어? 상필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준 것인데 팔려고 합니다.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을지 여러분이 좀 봐주십시오. 사람들이 옥패를 돌려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다고 느낀 상필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상필이 떠나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옥패, 박만국이가 늘 자랑하던 그것 아니오. 며칠 전에 며느리에게 주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윤선비 손에 들어간 거요? 다른 사람이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혹시 윤선비와 박만국네 며느리가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게 아니겠소. 사람들은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만국이 또 밖에 나와 떠들어댈 때 사람들이 옥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영감 영감이 며느리에게 준 옥패를 어제 윤선비가 들고 다니던데 그게 어찌 된 일이오? 만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슨 헛소리요.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소. 윤선비를 불러오시오. 상필이 옥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만국이 옥패를 받아 들자마자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눈에서는 불이 튀어나올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만국의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상필은 아무것도 모른 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이런 물건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친구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말에 만국의 화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만국은 상필이 자기 며느리와 정을 통하고도 뻔뻔하게 자기 앞에서 으스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장 화를 내고 싶었지만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할까봐 참았습니다. 그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똑같은 옥패가 하나 있는데 한 쌍으로 맞추고 싶소. 그것을 내게 파시오. 사람들은 만국의 속셈을 눈치챘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임을 알았기에
일부러 방해하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영감의 옥패 2개가 100냥이라고 했으니 하나는 50냥은 되겠소. 그러니 공정하게 거래하려면 박영감이 집에 있는 다른 옥패를 가져와서 비교해봐야 하지 않겠소. 만약 박영감 것이 더 좋으면 값을 깎고 윤선비 것이 더 좋으면 값을 올리는 게 공평할 것이요. 만국은 속으로 욕이 나왔습니다. 이놈들이 나를 창피를 주려고 작정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변명했습니다. 그건 이미 며느리에게 줬으니 어떻게 가져오겠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잠깐만 빌려달라고 하면 되지 않소. 다 집안 식구인데. 만국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옥패 2개를 며느리에게 다 줬소?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며느리에게 가서 한번 빌려오시오. 시어머니가 옥화의 방으로 가서 말했습니다. 옥화야, 네가 받은 옥패 좀 보자꾸나. 옥화는 옥패를 꺼내 주었는데 그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분명 2개를 주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느냐? 옥화도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2개를 받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시어머니는 방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옥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만국은 이 소식을 듣고 확신했습니다. 며느리가 상필에게 옥패를 주었구나. 둘이 분명 무슨 관계가 있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국의 아내도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옥화를 다그쳤습니다. 네가 옥패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사실대로 말해라. 옥화는 억울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만국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옥화를 방에 가두고는 곧장 상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윤상필, 이놈 당장 나와라. 상필이 놀라서 나오자 만국은 주먹으로 상필을 마구 때렸습니다. 이 도둑놈 같은 자식, 남의 며느리와 정을 통하다니. 상필은 영문도 모른 채 얻어맞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달려와 둘을 떼어 놓았습니다. 만국은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이놈이 내 며느리와 간통을 했소. 증거가 바로 그 옥패여. 나는 이 일을 관아에 고발하겠소. 상필은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황당한 말씀입니까? 저는 옥화라는 규수와 말 한마디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국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관아에서 상필을 불러들였습니다. 사또가 위험 있게 앉아 상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만국은 사또 앞에서 울며 하소연했습니다. 사또님, 저 윤상필이라는 자가 제 며느리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에게 준 옥패가 저 자의 손에 들어갔으니 이것이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또가 상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그 규수와 관계를 맺었느냐? 상필이 억울하게 대답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옥패를 우연히 제 방 상위에서 발견했을 뿐입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옥패가 저절로 날아와 네 상에 놓였단 말이냐. 네 거짓말이 분명하구나. 사또는 상필에게 곤장을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상필은 10대의 매를 맞고 피를 흘렸습니다. 그러나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네가 끝까지 사실을 숨기는구나. 그 규수를 데려와라. 포졸들이 옥화를 관아로 데려왔습니다. 옥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저는 윤상필이라는 분과 한 번도 말을 나눈 적이 없습니다. 사또가 매섭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받은 옥패는 어디로 갔느냐? 옥화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분명 방에 두었는데 어느 날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사또는
옥화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 선비에게 정을 주고 옥패를 선물로 준 것이 분명하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곤장을 칠 것이니라. 옥화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사또님, 제가 정말 결백합니다. 하늘이 아십니다. 그러나 사또는 옥화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옥화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옥화는 차라리 목숨을 끊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옥화는 자신의 방에서 비단 치마끈으로 목을 매려 했으나 시어머니가 들이닥쳐 간신히 막았습니다. 만국 부부는 옥화가 죽으면 소문이 더 커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만국은 교활한 생각을 했습니다. 상필의 약혼녀인 이씨 집안 교수를 자기 아들의 며느리로 데려오기로 한 것입니다. 이씨 집안은 본래 상필과의 혼인을 약속했지만 상필이 가난해지자 혼인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만국은 이씨 집안을 찾아가 큰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씨 집안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만국은 이씨 교수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 아들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상필은 이 소식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마저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선비에게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상필은 하늘을 원망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사또의 집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사또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또의 부인이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부자리 옆에 여인의 비단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의 부인은 그 신발을 들고 며느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내 신발이냐? 며느리가 신발을 보더니 놀라며 말했습니다. 예, 제 신발입니다. 며칠 전에 잃어버렸는데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사또의 부인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대감의 서재의 이불 옆에 있었다. 며느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머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시아버님의 방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또의 부인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부인이 신발을 내밀며 따졌습니다. 대감, 이게 무엇입니까? 대감의 이부자리 옆에서 며느리의 신발이 나왔습니다. 사또는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내가 며느리와 무슨 짓을 했다는 말이요? 부인이 울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며느리의 신발이 어찌 대감의 방에 있단 말입니까? 사또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는 며느리를 불러 호통을 쳤습니다. 이년, 내가 어찌 감히 나의 방에 들어왔느냐? 며느리가 울며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결백합니다. 저는 아버님의 방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또는 며느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곤장 20대를 내렸고 며느리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며느리는 억울하게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또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또는 이 일로 마음이 몹시 불편했습니다. 며느리의 신발이 어떻게 자기 방에 들어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수염을 쓰다듬으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와 큰 싸움을 하여 수염 반쪽이 뜯겨나가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사또는 수염이 반쪽만 남은 꼴이 창피하여 한 달 동안 관아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동안 사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백성들의 송사를 처리해왔는데 어찌하여 내 집안일은 제대로 알아내지 못하는가? 며느리의 신발이 어떻게 내 방에 들어왔을까 하고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나 어느 날 사또는 갑자기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사또는 하인을 불러 곡괭이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을 불러 물었습니다. 부인, 그 신발을 어디서 발견했소?
부인이 이부자리 옆 벽을 가리켰습니다. 바로 저기서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잘도 숨겨두셨더군요. 사또가 말했습니다. 저 벽을 파보겠소. 하인들이 벽에 벌어져 있는 틈을 파자 벽이 헐거워졌고 그 안에서 수많은 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사또가 소리쳤습니다. 그렇구나, 쥐들이 물건을 훔쳐간 것이로구나. 어서 안을 살펴보아라. 하인이 손을 넣어 이것저것 꺼냈습니다. 버선 한 쪽, 수건, 비단 조각, 그리고 며칠 전에 잃어버렸던 금으로 만든 부채 장식까지 나왔습니다. 사또가 크게 탄식했습니다. 아,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며느리야, 내가 잘못했다. 부인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신발도 쥐가 물어다 놓은 것이었군요. 구멍이 작아 쥐가 신발을 구멍 안으로 다 끌어들이지 못하고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죄 없는 며느리를 내쫓았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사또는 며느리를 다시 불러들여 사과했고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사또는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쥐가 있다면 백성들의 집에도 쥐가 있지 않겠는가? 며칠 전 내가 재판한 옥패 사건도 혹시 쥐의 짓은 아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다음 날 사또는 만국과 상필을 다시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또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집에 고양이를 기르느냐? 두 사람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집에 쥐가 많으냐? 두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예, 매우 많습니다.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상필의 집으로 가서 쥐구멍이 있는 곳을 모조리 파헤쳐라. 그리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모두 가져오너라. 포졸들이 상필의 집으로 가서 벽과 마루 밑을 파헤쳤습니다. 얼마 후 포졸들이 자루를 하나 들고 돌아왔습니다. 사또가 자루를 열어보니 온갖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헝겊 조각, 종이, 나무 조각, 그리고 옥패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만국이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저것이 제가 며느리에게 준 또 다른 옥패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분명해졌구나. 두 개의 옥패가 함께 묶여 있었는데 쥐가 그것을 물어다가 구멍으로 끌고 가다가 한 개는 실이 끊어져 상필의 상 위에 떨어진 것이고 다른 한 개는 너의 며느리가 가지고 있다. 쥐가 또 물어간 것이구나. 사또는 상필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리를 분명히 살피지 못하여 내게 억울한 매를 치게 하였구나. 그리고 옥화라는 규수에게도 누명을 씌웠으니 참으로 부끄럽구나. 사또는 옥화를 관하로 불러들였습니다. 사또가 만국에게 말했습니다. 너의 며느리는 결백하니 데려가거라. 그러나 만국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사또님, 저는 이미 다른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두 며느리를 동시에 둘 수는 없으니 옥화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또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를 며느리로 맞이했느냐? 어찌 이리 빨리 혼례를 치렀느냐? 상필이 울며 나섰습니다. 사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자가 며느리로 맞이한 여인은 바로 저의 약혼녀였습니다. 사또가 자초지종을 듣고는 크게 노했습니다. 윤씨 집안이 가난하다고 혼인을 파괴하고 너는 돈으로 남의 약혼녀를 빼앗았구나. 참으로 나쁜 짓이로다. 사또는 만국에게 곤장을 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만국이 소리쳤습니다. 사또님, 비록 이 씨를 며느리로 맞이하긴 했으나 아직 혼례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당장 이 씨를 데려오너라. 포졸들이 이 씨 규수를 데려왔습니다. 사또가 이 씨에게 고개를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씨는 얼굴이 누렇고 검으며 손도 크고 거칠었습니다. 만국의 못난 아들과 참으로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또가 상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것이 내 약혼자인데 그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옥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만국 아들의 약혼녀인데 만국의 아들이 이런 규수를 맞을 자격이 있겠느냐. 사또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니 분명 하늘이 너희들이 잘못 짝을 맺은 것을 안타까워하여 일부러 쥐를 시켜 옥패를 옮기게 하고 너희들을 바로잡으려 한 것이로다. 사또가 선언했습니다. 내가 오늘 중매인이 되어 옥화를 상필에게 시집 보내겠노라. 사또는 관아의 금고에서 엽전 한 냥을 꺼내 옥화의 혼수로 주었습니다. 상필과 옥화는 관아마당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 후 상필과 옥화는 금슬이 매우 좋았습니다. 상필은 열심히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80살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한편 사또는 자신이 잘못 재판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고 스스로 벌을 청했습니다. 그 후 사또는 재판하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매를 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철저히 조사한 후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그 뒤로 한 건의 억울한 재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신중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은 억울한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쥐 한 마리가 두 쌍의 인연을 바로잡았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었고 함부로 남을 의심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으로 전해졌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